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을 PPT와 과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났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여러분들을 캠퍼스에서, 강의실에서 만나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함께 만들어 갔을 텐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게 된 지금의 현실이 무척 안타깝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결돼서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만나서 따뜻하게 소통하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쯤 예년 같으면 대학 캠퍼스를 누비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을 시기인데 대학에 학교에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많이 무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이런 피할 수 없는 거면 즐기란 말도 있죠. 물론 지금은 즐길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일들을 찾으셔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3주차 강의는 맞춤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통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강의를 3주차 강의를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이 강의는 원래 플립러닝 강의예요. 플립러닝이 뭐지? 라고 생소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많이 좀 익숙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플립러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원화된 강의를 말하죠. 강의가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듣고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오프 실제 강의실에서 어, 선생님 교수님을 만나서 동영상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실제로 이렇게 실습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고 또 직접 글도 써보고 적용해보고 뭐 이런 이원화된 강의가 플립러닝이에요. 근데 이 플립러닝이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잘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원화된 학습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이 플립 러닝의 장점을 살리기가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강의실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실습도 해보고 같이 의견도 나눠보고 발표도 해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여의치 않아서 어, 좀 안타깝습니다. 음, 맞춤법 학습에 대해서 이번 주는 어, 동영상에서 들었던 것을 저와 함께 같이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더 이렇게 앞에서 학습했던 문제를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맞춤법 학습의 의미. 맞춤법 왜 배울까? 그쵸? 그 학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맞춤법의 실제 연습. 맞춤법의 실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글을 쓸 때 많이 오류를 범하는 그런 예들을 함께 같이 공부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지난주 과제 피드백. 과제는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사이버 강의실에 과제 제출란에 과제를 냈어요. 확인하셨죠?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 제출을 했어요. 아마도 과제 제출 기간이 4월 5일까지라서 2주간이라서 아직 제출을 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데 4월 5일까지 2주차는 4월 5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제가 체크를 해서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또 과제가 있는데 이번 주는 당연히 한 주 더 연기해서 4월 12일까지겠죠. 3주차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맞춤법 학습의 의미를 볼까요? 맞춤법.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죠? 배우셨기 때문에 이것을 쉽다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어렵다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하죠. 철자법, 정서법이라고도 해요. 우리말은 소리 나는 대로 적기보다는 형태소를 밝히는 형태로 적어요. 어원을 밝혀서 적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독성. 책을 읽었을 때,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형태소를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음과 맞춤법에 괴리가 좀 큰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맞춤법이 소리를 전혀 반영하지는 않아요. 소리도 같이 반영을 하는데 조금 더 형태소를 밝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 형태소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법은 필자와 독자 간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필요하다. 당연하죠. 맞춤법을 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기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5천만 우리 국민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이 다 표기가 달라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또 의사 전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 맞춤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이고 정확한 의사 전달,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 그래서 뭔가 규범이 필요한데 그 규범을 정한 것이 맞춤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맞춤법의 실제 연습.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것을 골라라. 이 장은 여러분들이 맞춤법을 갖다가 실생활에서 많이 틀리고 있는 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들을 뽑아서 그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어느 게 맞죠?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낼 때 보면은 굉장히 틀리고 잘 틀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서문일 때는 평음, 의문문은 된소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할게요에서 개요가 평서문이기 때문에 깨요가 아니라 평음인 개요가 돼야 돼요. 의문문은 어떻게 할까요? 할까가 맞을까요? 할가가 맞을까요? 의문문이니까 된소리, 까가 맞겠죠.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던과 든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던은 회상이나 과거의 뜻이고 든은 선택의 뜻이에요. 즉 어제 들어갔던 사람이 그의 동생입니다. 어제라는 과거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던이 되겠죠. 예, 가는 맞습니다. 나 배던 차던 알아서 타고 오너라. 배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알아서 타고 오라는 소리죠. 선택을 해라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든이 되겠죠. 배든 차든. 나가 잘못됐죠. 다 그와 그녀는 서로 사랑했던 것이다. 그와 그녀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형이죠. 예전에 사랑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니까 던이 되겠죠. 세 번째, 세 번째는 대와 대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 잘못 사용해요. 특히 표기할 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를 볼게요. 어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귀엽대. 여기서 대가 아이의 대가 있고 어이의 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대는 남의 말을 전달할 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뭐뭐라고 해 이런 뜻이고 어이의 대는 내가 직접 경험한 거 뭐뭐하더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한 거를 얘기할 때 어이의 대를 쓰죠. 그렇다면 가번을 보면 어제 보니까 아이들이 참 귀엽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화자가. 그러니까 뭐가 되겠죠?
어이의 대가 되겠죠. 그쵸, 이거 잘못돼 있죠? 나, 사람들이 그러는데 성준이가 나쁘대. 이거는 남의 말을 전달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의 대가 아니라 아이의 대. 다 오늘은 기분이 참 좋은데 어이의 대죠. 어이에 대해 내가 직접 경험한 거, 내 기분이 직접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은 다가 되겠죠. 가지고 직접 경험한 내용은 어이에 대해, 남의 말을 전달하는 건 아이에 대해.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이의 체와 어이의 체를 구분하는 문제죠. 이것도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발음할 때는 뭐 괜찮은데 표기할 때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체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의존명사죠. 품사는. 그 다음에 어이의 체는 뭐뭐한 체하다, 뭐뭐한 척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죠.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날 보고도 못 본 채 했다. 나쁘네요. 그쵸? 근데 이거는 못 본 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의 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보일러를 켠 채 외출을 했다. 이거는 아이의 채는 어떤 사물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를 켠 상태에서 외출을 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채가 되죠. 이거는 품사가 의존명사라 그랬죠. 의존명사 들어보셨죠?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못 써. 그래서 앞에 어떤 관용사나 그런 걸 꼭 달고 다녀요. 그래서 의존해서 쓴다 해서 의존명사죠. 채는 채인데 어떤 채? 켠채. 그 다음에 다. 그는 바나나 껍질채 먹었다. 이것도 역시 의존명사죠. 채는 채인데 어쩐 채? 껍질채. 그렇죠. 아주 앞에 꾸며주는 말. 관용사를 달고 다니고 독립해서 쓸 수 없는 의존명사예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채와 어이의 채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이거는 오와 요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오는 종교력 어미예요. 말을 끝낼 때 쓰는 말. 그러니까 서술어의 맨 끝에 와가지고 종교력 어미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요는 어떤 말과 말을 연결해주는 연결력 어미로 많이 쓰입니다. 가를 볼게요. 휴식 중이니 다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종교력 어미죠? 그쵸?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 공사 중이 돌아가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종교력 어미이기 때문에 오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맞는데 나는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공책이요, 이것은 연필이다 할 때 요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주는 말로 쓸 때는 오가 아니라 요로 쓴다는 거.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또 결정적으로 또 구별하는 법이 있는데 오는 종교령험의 오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근데 요는 생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십시오 할 때 오를 생략하면 말이 안 되죠. 주십시 안 돼요. 종교령 어미기 때문에 생략이 안 돼요. 근데 밥 먹었니? 아니요 할 때 요를 생략하면 말은 되죠. 아니 좀 반말이긴 하지만 그쵸? 그래가지고 오나 요는 생략할 수 있느냐 생략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도 구분해 줄 수 있어요. 6번 그는 공직자로서 나로 보람찬 일생을 보냈다. 여기서 로서와 로서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죠. 로서는 주로 사람한테 쓰죠.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조사. 로서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보람찬 일생을 보냈다. 공직자라는 자격으로, 공직자라는 신분으로 하니까 로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할 때 나로서가 되겠죠. 나라는 사람으로서, 나라는 자격으로서 할 때 사람이니까 나로서가 되겠죠. 답은 그는 사람들에게 눈물로써 호소했다. 눈물이란 수단으로, 눈물이라는 방법으로 호소했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뭐 사람한테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이나 방법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로서가 되겠죠. 로서와 로서를 이렇게 구분해주면 돼요. 7번. 이번엔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다르다와 틀리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거 어떻게 다른지는 어떻게 차이를 알고는 있는데 말을 할 때 무심코 이렇게 혼용했었어요.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도 말버릇처럼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서로 같지 않다, 상이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같다의 반대말이죠. 틀리다는 맞다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 뭐 이런 뜻이죠.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이에요. 구분을 해볼게요. 연애와 결혼은 틀려요. 연애와 결혼은 틀려는 잘못됐어요. 맞지 않아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연애와 결혼은 맞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죠. 연애와 결혼은 달라요. 이렇게 해야죠. 연애와 결혼은 다르죠. 연애는 둘만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결혼은 두 집안의 문제고 연애는 환상적인 면이 있는데 결혼은 현실이고 뭐 이런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죠. 연애와 결혼은 달라요. 여러분, 제 의견은 다릅니다. 의견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견은 다릅니다. 오늘 청국장은 맛이 틀리네. 맛은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도 역시 잘못됐죠. 7번의 답은 납니다. 8번. when과 when을 구별하는 문제예요. 발음상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죠. 근데 표기할 때 잘 표기를 하셔야 돼요. 가지고 우에의 when은 왜인지 부사로 쓰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why의 뜻에 가깝고 외의 왜는 어찌된, 어떠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관용사예요. 그래서 영어의 표현을 굳이 찾자면 how 뭐 이 정도 되겠죠. 가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대를 보면 왠지 사랑이 샘솟는다. 뭘까요? 우외가 아니라 오애가 되죠. 아주 왠지가 되죠. Y의 뜻. 그대를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게 사랑이 샘솟는다. 막 보기만 해도 하트가 뿅뿅뿅 솟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웬 이상한 사람이 날 따라오더라. 우외의 웬이에요. 웬은 어떤 뜻이라 그랬죠? 어찌된지, 어떠한, how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날 따라오더라 하니까 웬이 되겠죠. 맞죠? 답은 웬 험상궂은 사람이 날 쳐다보더라. 이거 다도 역시 나와 같이 어떠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나예요. 가지고 이걸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문제. 아홉 번째 문제는 사이시옷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사이시옷은 많이 헷갈리는 그런 맞춤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3주차 동영상 강의 다른 교수님이 공통 영상으로 제작한 그 동영상 강의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시옷이 쓰는 경우와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배우셨을 텐데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보다 사이시옷을 안 쓰는 경우를 먼저 알아두도록 하면 되겠어요. 사이시옷을 안 쓰는 경우는 외래어와 고유어의 합성어, 한자어와 한자어의 합성어, 사이시옷을 안 써요. 근데 한자어와 한자어의 합성어가 사이시옷을 안 쓰는 건 맞는데 6개의 예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예를 외워둬야 되잖아요. 그 예가 꼭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되는 친구들이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 친구들을 잘 기억을 해둬야지만이 그 정확한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한자 합성어 6개 예, 곡간, 세빵,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 6개를 제외한 다른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의 합성어는 무조건 사이시옷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내과가 있죠. 안 내자, 감옥 가자 내과죠. 근데 우리가 거기다 사이시옷을 넣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어와 한자어 합쳐진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9번. 대표가 인사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인사말은 인사라는 한자어와 말이라는 고유어가 합쳐졌어요. 근데 한자어와 고유어가 합쳐졌을 때 뒤에 말이 된소리가 나면 사이시옷을 넣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된소리가 안 나오죠. 인사말이라 그러지 평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 핑크빛 양말을 골랐다. 핑크 하면은 외래어죠. 빛은 고유어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외래어와 고유어의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안 쓴다. 들어가면 안 되죠. 잘못됐습니다. 다 오늘 만둣국은 아주 맛있었다. 만두라는 한자어와 국이라는 고유어가 합쳐졌어요. 한자어와 고유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합성어를 만들 때 뒤에 말이 된소리가 나면 사이시옷을 넣어준다. 그런 규정이 있죠. 만두국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들어가죠. 뒤에가 꾹이라는 쌍기역이라는 된소리가 나죠. 우리가 보통 만두국 이렇게 발음하진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발음이 아니잖아요. 만두국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라 정해진 개수만큼 가져왔다. 개수라는 게 한자어죠. 각 개자 헤아리 숫자 해가지고 한자어와 한자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한자어와 한자어가 합쳐진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안 쓴다. 6개만 빼고. 그러니까 여기도 사이시옷이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이시옷이 들어갈 때,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해서 원칙을 잘 익혀두시면 헷갈리지 않고 잘 표기할 수 있습니다. 10번 그는 불안해서 안절부절하였다. 안절부절 못하였다라 그러지 하였다라 그러진 않죠.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녀는 주책이다. 그래서 주책이라고 안 그러고 주책이 없다라고 쓰죠. 그 다음에 다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다. 석잔, 석대 맞는 표현이죠. 세잔, 세대라고 써도 맞는 표현입니다. 가지고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우리 속담입니다.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며칠과 몇일이에요. 우리가 맞춤표 표기할 때 글을 쓸 때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기할 때 잘못 표기하고 있는 단어 베스트 10을 꼽아라 하면은 이 베스트 10 안에 꼭 들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하면은 몇 플러스 1이 합쳐진 합성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며칠이란 말은 며칠이라는 고유어에서 왔다는 그런 설이 유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원이 분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한글 맞춤법 4장 4절 27항 부침 2에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 위주로 반영을 해서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몇 일이 아니라 며칠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혼동하는 표기니까 꼭 기억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12번. 장의와 쟁의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장의는 기술자, 어떤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장의라고 하고, 쟁의는 어떤 특징이나 행동을 하는, 지칭할 때, 쓸 때 쟁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목수장의, 미장의 할 때 기술을 보유한 분들한테 쓰는 장의가 있고, 욕심쟁이, 담쟁이, 발목쟁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이나 행동을 말할 때는 쟁의를 쓰죠. 12번 가볼게요. 그렇게 그는 꾸며서 이루어지는 멋장이가 아니었다. 멋장이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의 특징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멋을 많이 부리는 사람, 멋을 많이 내는 사람, 멋이 많이 우러러 나오는 사람 할 때 멋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멋쟁이에요. 그 다음에 목수는 집을 짓고 미장이는 벽을 바른다. 청소부는 청소를 한다. 미장이는 당연히 집을 지을 때 세면 같은 걸 바르고 하시는 그런 기술자이기 때문에 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점장이는 백발백중이라고 소문이 났다. 여기서 조금 갈등이 생기죠. 점장이 점을 치는 사람을 점장이라고 하는데 이 점을 치는 게 기술일까? 우리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면 장애가 되는데 기술이라고 할 수 없으면 쟁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규정을 했을까요? 예. 기술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봐가지고 점쟁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환쟁이가 있어요. 환쟁이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것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건 또 기술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환쟁이가 됐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3번 이따가라는 부사어를 우리가 정확히 쓰자는 거죠. 이따가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이런 뜻이에요. 볼게요. 우리 광화문에서 이따가 만나자. 광화문에서 시간이 조금 지났다가 보자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따가 보자. 이것도 역시 휴식을 갖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자 하니까 이따가가 되겠죠.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이제서야 어딜 가는 거니? 엄마가 하시네요. 여기서는 이따가가 집에 있다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있다가가 아니라 쌍시옷 밑에 있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가예요. 14번 두텁게와 두껍게를 구별하는 문제죠. 두텁게는 추상명사예요. 수상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이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 이런 뜻이고 두껍다는 두께가 보통 정도보다 좀 더 크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와도 더 가까워지고 선후배 간의 정도 두텁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을 쌓다, 신의를 쌓다, 믿음을 쌓다 이런 경우니까 두텁게가 되겠죠. 맞습니다. 추워서 옷을 두텁게 입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두텁게가 아니라 두껍게죠. 두껍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15번. 예, 이것은 률과 률과 열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어떨 때는 리을을 쓰고 어떨 때는 이응을 쓰는지. 우리가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률은 열률로 읽는다. 보실까요? 예를 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백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분 리을이죠. 여기서는 리을이라고 나왔는데 잘못됐죠. 백분율이 아니라 율이죠. 왜? 규칙에 앞에 단어가 모음이나 니은 뒤에 열이나 율이 이어지면 열이나 율로 적는다 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분할 때 니은이 있죠. 니은이 있어서 리을이 아니라 이응으로 읽습니다. 율. 그 다음에 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선율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이것도 역시 리을이 아니라 이응이죠. 선율이죠. 앞에 니은이나 모음이 오면 리을이 아니라 이응으로 읽는다. 그쵸? 열율로 적는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주먹구구식 경영은 실패율이 높다. 이거는 보면은 열율 앞에 모음이 왔죠. 에라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율로 읽죠. 이것도 역시 이응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가지죠. 모음은 이해하겠는데 니은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보통 유성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유성음 자음 중에서 목에 손을 댔을 때 떨리는 자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음, 니은, 이음 이렇게 목젖이 떨리는 그런 자음들을 유성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거의 모음과 같은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보통 모음이랑 같이 묶어서 규칙을 만들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율은 열율로 읽는다. 적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16번째 맨 마지막 문제. 이거는요. 나타와 나타 시옷의 나타와 히읗의 나타 이걸 표기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인터넷 댓글 쓸 때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요. 빨리 낳기를 바래요. 이렇게 했는데 밑에 대댓글에 뭐라 그래요? 낳기는 뭘 낳아요? 아이를 낳았나요? 뭐 이렇게 쓰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 병이 낫다, 아픈 것이 낫다, 또는 더 좋다,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 할 때 그런 의미로 쓰일 때는 시옷의 나타가 되고 아이를 낳다 또는 새끼를 낳다 할 때는 히읗의 나타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가를 볼게요. 너희 병이 나아서 함께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 여기서 뭐예요? 나아서죠. 그쵸? 그래서 히읗이 빠져야 돼요. 언니는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아이를 낳은 거니까 히읗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연년생.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 연년생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있으시죠? 엄마가 연년생을 키우시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둘 다 어리기 때문에 돌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연년생이다 보면 또 아이들끼리 많이 투닥투닥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울 때 엄마가 많이 고생을 하시죠. 네, 이상으로 표준어가 실제로 적용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또는 글을 쓸 때 잘못 표기하고 있는 그런 표준어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준어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표기를 하시면 우리말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 과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지난주에 사이버 강의실에 과제 제출함에
제출하라고 제가 PPT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들이 제출 기한이 아직 4월 5일, 2주차 같은 경우는 4월 5일까지 내가 제출 기간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아직 제출 기한이 남아서 그런지 한 3분의 1 정도 제출을 했습니다. 아주 기간 내에 제출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지만이 학점에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잘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난주가 4월 5일까지였으니까 다음 주는 4월 10일, 3주차 같은 경우는 4월 12일까지 이렇게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정상적인 수업 패턴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이나 화상 이런 걸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원활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2주 정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과제는 우리가 뭐 창의적인 사고, 그렇죠?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과제를 두 가지 정도 내줬습니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과제 1로 내준 것이 바로 대학은 뭐뭇이다. 왜냐하면 뭐뭇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문장을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 문장을 만들 때 좀 더 이렇게 창의적이고 그리고 인과관계가 좀 잘 맞고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예를 들어서 대학은 상아탑이다 하면은 별로 창의적이지 못하잖아요.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좀 진부하다는 느낌,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느낌, 새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조금 좋은 평가가 받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를 바탕으로 몇 가지를 예를 뽑아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들이에요. 대학은 주머니이다. 왜냐하면 드지다가 예상치 못한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머니라고 표현했네요. 재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끔 철진한 옷을 다시 꺼내 입을 때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찾던 물건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굉장히 기쁘죠. 그런 주머니처럼 뒤지다가 예상치 못한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재밌네요. 여러분들이 대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생활을 정상적으로 지금 누리고 계시지 못하지만 대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큼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열심히 학문을 연마하고 그리고 열심히 모든 것을 경험을 해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수동적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질 않고 그러다 보면은 대학이라는 공간은 여러분들한테 별로 해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미있게 대학 4년의 시간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대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의미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기도 해요.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선배들 그리고 대학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서로 협력을 하면서 서로 도와줘 가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가지고 대학은 주머니다 이런 표현을 썼고 두 번째 대학은 신혼이다. 왜냐하면 설렘으로 시작했다. 익숙함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신혼이다. 이 학생이 쓴 건데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지? 예, 뭐 경험을 안 해봐도 뭐 많이 익히 듣고
보고 해서 짐작할 수 있죠. 대학은 신혼이다. 왜냐하면 설렘으로 시작했다. 익숙함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맞춤법에 또 그 맞춤법을 지적하고 싶은 욕구가 또 막 생기네요. 여러분들이 이 학생이 실제로 썼을 땐 설레임으로 썼어요. 근데 설렘이 맞죠. 우리가 설레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 설레다라는 거에 명사형어미 미음이 붙어서 설렘이 되는 거죠. 아주 설레임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마도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빙가 중에 설레임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학생들이 설렘이 아니라 설레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설레임이 아니라 설렘이라는 거. 대학은 신혼이다. 설렘으로 시작했다. 익숙함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네, 이것도 조금 재밌네요. 그럴듯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학은 약이다. 왜냐하면 절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네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약을 먹을 때 모든 약이 그 유익하진 몸에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 약이 그 사람한테 체질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병에 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병에 맞게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적당량을 복용을 해야지만이 그 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대학 생활도 내가 어떻게 그 대학이라는 약을 내가 적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맞게 나에 맞게 그 생활을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걸 너무 대학 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방만하게 4년을 지나면 오히려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약이다. 이것도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대학은 탐험이다. 내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실 20세에 20대 여러분들은 탐험가예요. 인생이란 것을 항해하지 않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그런 젊은 나이기 때문에 특히 또 고등학교까지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삶을 경영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오너가 되는 거죠. 스스로 수학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동아리를 선택하고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또 이성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탐험가의 자세로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탐험이다. 이것도 와닿는 말이네요. 다섯 번째, 대학은 김치 냉장고이다. 나를 숙성시켜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김치 냉장고 그래요. 요즘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 다 있죠. 아무래도 김치는 그냥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김치 냉장고에 넣는 게 확실히 맛있어요. 거기에 맞게 김치에 맞게 숙성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은 대학을 김치 냉장고다. 맛있게 나라는 인간을 나라는 사람을 맛있게 숙성시켜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여섯 번째, 대학은 신기루이다. 왜냐하면 재수까지 해서 합격했는데 보이기만 하고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떡해요. 그쵸? 재수까지 했는데 힘든 고등학교 과정을 겪었고 재수 힘든 과정을 겪어서 대학에 왔는데 이제는 나도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내 앞길을 잘 개척해 나가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새로운 경험을 해야겠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겠다. 이런 꿈을 안고 대학에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쵸. 사실 1학년 학생들이 가장 안쓰럽습니다. 그 대학에 대한 어떤 기대와 꿈과 계약이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학 교정도 캠퍼스도 밟아보지 못하고 좋은 선후배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속상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지고 이 학생도 신기루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보이기만 하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학생들의 심정을 잘 대변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7번째, 대학은 색연필이다. 왜냐하면 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쵸? 색연필, 12색도 있고 24색도 있고 100색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사실 지구상의 인구가 60만, 70만이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다 우주의 하나뿐인 존재,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죠. 대학은 색연필이다.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다 개성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색이 다른 색연필처럼 모여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또 대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로 낸 대학은 멋멋이다 라는 것을 몇 가지 예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장을 쓸 때는 참신하면 좋겠죠. 그렇죠? 기존에 어떤 많이 나왔던 정의라든지 표현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참신한 표현, 새로운 표현을 찾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냐하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가지고 이유를 대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너무 자연스럽지 못해. 그러면 또 별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자연스럽고 참신하면 좋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과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내가 바다, 추억, 사랑하는 사람, 가을, 죽음, 어머니 이런 단어를 키워드를 주고 이 키워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키워드에서 연상되는 단어 5개를 나열하고 그걸 짧은 글짓기로 해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너무 비슷비슷한 표현을 너무 많이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재미없었어요. 아주 주로 한 것들이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기타를 치면서 추억을 남겼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생각하기는 쉽지만 조금 더 새로운 문장, 새로운 표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비슷한 표현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딱 주면은 그 키워드와 관계된 단어들을 막 떠올릴 수 있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자유연상법. 자유연상을 통해서 막 떠오르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연결하면 짧은 문장이 되죠. 가지고 자유연상을 통해 생성된 5개의 키워드가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연결된 문장 그리고 거기에 참신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여기에 중점을 둬서 쓰면 되겠습니다. 4번째, 마치며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온라인 수업 장기화 가능성. 학교에서도 맨 처음에는 3월 3주차, 3월 4주차, 4월 1주차 이런 식으로 계속 대면 수업, 강의실 수업을 잡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이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가지고 아직 언제 대면 수업을 한다라고 확정을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대면 수업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온라인 수업에서 여러분들하고 재미있게 지금 우리가 가진 여건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재는 구내 서점에서 전화로 신청하거나 택배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알라딘, 그 알라딘이라는 그 책 구매 사이트 있죠?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교재 제목은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기초. 태학사에서 나온 건데 2017년에 나왔지만 올해 개정판이 또 나왔습니다. 이 교재를 교내 서점이나 교내 서점에서 전화하거나 알라딘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 온라인 퀴즈 사이버 강의실 과제 제출 필수. 제출 기한은 2주. 온라인 퀴즈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동영상 강의 있죠. 내 강의 말고 학교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있죠. 그 강의를 3주차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제가 올리면은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과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주차에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은 복습 차원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3주차부터는 제가 과제란에 온라인 퀴즈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과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주차부터는 필수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4월 12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게시판이나 카톡으로 할 것. 사이버 강의실 게시판이 있죠. 거기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기셔도 되고요. 카톡 전화번호가 있죠. 제 전화로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면 밤 12시, 새벽 1시 이런 정도의 시간만 아니면 밤 10시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제가 질문을 여러분한테 궁금한 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즉시 답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질문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걸 또 체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젊음을 가신하지 말고 위생수칙을 엄수하도록 합시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이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시민의식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외국 젊은이, 미국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해변에서 막 놀고, 기타 치고 놀고, 막 그런다 그러죠. 코로나 걸리면 걸리라지.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비교적 시민의식이 높아가지고, 되도록 사회적 격리,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다고 과신하지 말고, 건강을 잘 지켜야지만이 부모님한테, 걱정을 안 끼치고, 효도를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면서도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요. 건강을 해야 또 언젠가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저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